안녕하세요. 스토리텔 박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환타지 소설 주안의 비밀입니다. 주안이란 얼굴이 그대로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즉,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한다는 뜻이죠. 오직 선계의 여신선들에게만 허락된 신선술의 하나인 주안의 비수를 익힌 여인들의 이야기.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천상의 왕모라고 불리는 신성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여신선이 있다. 불사의 비밀을 지니고 있는 이 여신선은 서쪽 하늘의 아래,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곤륜산 정상에 살고 있어 서왕모라 불리운다. 서왕모는 20여 세로 보이고 절세미인의 얼굴에 농염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데다가 자태의 신성이 흐른다. 서왕모의 주변에는 서왕모를 호위하고 그녀의 명령을 따르는 전설 속의 영물들이 존재한다. 푸른새, 청조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서왕모의 편지를 전달하고, 두꺼비는 달의 정령으로 월궁 항아와 함께한다. 구미호는 요염한 여인으로 변해 사람을 홀리고, 상반신인 여인이고 하반신인 뱀의 모습인 미인교는 죄인들의 정기를 흡수한다. 영물들 이외에도 서왕모를 모시는 7명의 여신선들이 있으니 서왕모의 아름다움을 관리하는 옥녀, 영생의 근원인 불로초와 불사의 복숭아밭을 관리하는 채녀, 음양의 신비로운 조화를 탐구하는 소녀, 사자들을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현녀, 서왕모의 5가지 형벌을 집행하는 활인, 생명과 출산을 관리하는 청아, 역병의 힘을 통제하는 요희라 부른다. 서왕모가 사는 곤륜산의 궁궐한 왼쪽에는 옥의 정수를 녹여 만든 우유빛깔의 요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취수라는 푸른색의 호수가 있다. 이 요지의 남쪽에 복숭아 나무인 벽도수가 있다. 벽도수에서는 복숭아인 반도가 1만 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열리는 반도는 하나만 먹어도 수명이 하늘과 나란해지고, 만약 3개를 먹으면 만겁의 세월을 넘겨 살 수 있다. 그러나 벽도수의 복숭아는 불사의 능력은 주지만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주지는 못한다. 서왕모가 오직 여신선들만이 익힐 수 있는 주안의 비수를 갖고 있고, 이 주안의 비술이야말로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그래서 서왕모로부터 주안의 비수를 얻은 여신선들은 영원한 아름다움을 얻는 대신 서왕모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3000년 전 신선의 능력을 가진 도사였던 태백금성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곤륜상의 정상에 올라 서왕모의 궁궐에서 불사약의 비법을 훔쳐나온다. 그러나 그가 훔친 것은 불사약의 비법이 아닌 주안의 비술이었다. 주안의 비술은 글자 그대로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는, 인간에겐 허락되지 않은 신선의 술법이다. 태백금성은 천하를 뒤졌으나 주안의 비술을 수련할 수 있는 여인들은 고작 9명뿐이었다. 그는 천하에서 가장 자질이 뛰어난 이 9명의 여인들에게 주안의 비술을 전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천년문의 시작이었다. 뒤늦게 서왕모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9명의 여성들은 이미 주안의 비술을 터득하여 불로장생의 육체를 이룬 상태였다. 여신선이 아닌 인간이 불로장생의 육체를 가질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강제로 그녀들에게 이어진 주안의 비술을 깨는 것은 인간의 규범이지 천상의 도리는 아니었다. 인간이 복을 누리든 화를 당하든 그 모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쌓은 것이고 초래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왕모는 주안술을 터득한 그녀들의 능력과 수련에 따라 천둥벌을 내리기로 결정한다. 천둥벌은 주안술을 수련한 여성들은 매 60년마다 서왕모가 주관하는 목숨을 건 생명의 불꽃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생명의 불꽃 시험은 천상에 존재하는 천둥번개가 휘몰아치는 뇌정계에서 서왕모가 지정한 신선과 자웅을 겨루어 이겨야 하는 것이다. 신선은 모두 무정한 축에 속한다. 더구나 인간으로 신선의 술법을 익힌 여인에게 베풀 자비는 더욱 없다. 더 큰 문제는 천둥번개는 피할 수도 없고 오직 주안의 비술을 익힌 여성에게만 내리꽂힌다는 점이다. 뇌정계에서 번쩍이며 수시로 몸을 강타하는 번개는 극한의 고통을 주고 삶의 의지를 무너뜨린다. 그 상태에서 신선과 생사의 대결을 벌여야 하는 것이니, 생명의 불꽃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가능성이 희박한 시험이다. 주안의 비술은 축복이자 저주였다. 그녀들은 영원한 젊음과 힘을 얻은 대신 끝없는 시련의 굴레에 갇혔다. 곤륜의 정상, 옥빛 구름이 감싼 화려한 궁전. 서왕모는 운무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서왕모의 완벽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육체는
비단 옷감 사이로 은은히 비쳤다. 하얀 피부는 마치 옥처럼 매끄럽고 부드러워 보였고 풍만한 가슴은 옷감 아래서 탐스럽게 솟아올랐다. 긴 검은 머리카락은 바람에 나부끼며 아름다운 얼굴을 감쌌다. 이처럼 아름답고 육감적인 여신의 모습은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고고한 자태와 어우러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운 아우라를 자아냈다. 그녀의 손짓 한 번에 구름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인간 세상이 보였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세상은 이제 전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철로 만든 수레들이 길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로 여전히 인간의 욕망과 고뇌가 소용돌이쳤다. 인간 세상의 곳곳에는 각양각색의 빛을 내는 100여 명의 여인들이 보였다. 그녀들이야말로 현재 주안의 비수를 터득한 인간계의 여인들이다. 서왕모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멈췄다. 이서현, 내가 과연 이번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서왕모가 그 이름을 부르며 나직히 을조렸다. 그 순간 길을 걷던 이서현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만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수천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비밀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주안술의 축복과 천벌의 공포,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운명. 새로운 이야기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 이서현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눈을 뜬다. 37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의 피부는 갓 20살의 소녀처럼 매끈하고 탄력이 있어 마치 도자기 같이 매끄럽다. 그녀의 눈매는 길고 또렷하며 동그란 눈동자가 맑고 깊은 인상을 준다. 2024년 현재 고문서 전문가로 살아가고 있는 그녀는 겉으로는 30대 초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70년이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천년문의 일원이다. 천년문은 3000년 전 주안의 비수를 얻은 여인들의 후예 집단이다. 천년문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며 현재 9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 그중 한국에 있는 천년문은 자웅궁으로 불리며 12명의 여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태블릿에서 메일을 확인하던 이서현은 글로벌 제약회사 이터널 라이프의 CEO인 박준호가 보낸 메일에 관심을 보인다. 그 메일에는 박준호가 히말리아의 고대 유적에서 발견한 신비로운 고대 문서를 해독해 달라는 의뢰가 담겨있다. 박준호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이끄는 천재로 항로와 신약에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박준호와의 미팅 메일을 보낸 이서현은 욕실로 향한다. 샤워기의 물줄기가 그녀의 관능적인 육체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다. 샤워를 마친 후 거울 앞에서 이서현은 깊은 한숨을 내쉰다. 370년의 시간.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기나긴 세월이었다. 그 기나긴 삶을 살아오는 동안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다. 연인, 친구, 가족. 그들은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 쓰러져 갔지만 이서현만은 여전히 젊음을 유지한 채 살아남아야 했다. 영원한 삶. 그것은 축복일까? 저주일까? 이제는 그 경계조차 모호해져 버렸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수많은 빌딩 숲 사이를 걸어가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은 영원의 시간과 비교하면 반딧불 같은 짧은 생을 살아가고 있다. 과연 저들 중에 몇 명이 매 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을까? 다음 날 이서현은 박준호와의 만남을 위해 세심하게 옷을 고른다. 만약 박준호가 알려진 대로의 대단한 인물이라면 의학 분야에서 최고의 첨단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이터널 라이프는 천년문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잠시 고민하다가 그녀가 선택한 것은 품이 있으면서도 섹시함을 강조하는 블라우스와 펜슬 스커트다. 몸에 밀착된 블라우스와 스커트는 이서현의 우아한 곡선을 은은하게 드러내며 그녀의 긴 다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주안수를 터득한 뒤로 그녀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신의 육체를 지니게 되었다. 그녀 자신도 이 육체가 남성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일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박준호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거대한 음모와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싸움터로 나아갈 때였다. 그녀의 매혹적인 자태가 전장의 무기가 되어줄 터였다. 그날 오후 이서현의 사무실로 박준호가 직접 고대 문서를 들고 찾아온다.
박준호 회장. 그는 글로벌 제약회사 이터널 라이프를 이끄는 제왕이었다. 화려한 학벌과 경력, 그리고 난세의 영웅 같은 카리스마로 승승장구해 온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 정계와 재계, 어둠의 세력을 마쿠에서 움직이며 합법과 비윤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고급 정장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박준호의 눈빛에서는 날카로운 지성과 함께 차가운 냉혹함이 느껴진다. 박준호는 이서현의 완벽한 아름다움에 눈을 떼지 못하고 욕망의 빛을 보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서류 가방에서 양피지 한 장을 꺼낸다. 박준호는 그가 발굴한 이 고대 문서에 불로장생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확신하며 문서를 건네준다. 그는 전설 속 불로장생의 비밀을 풀어 수천억이 들어가는 항로와 신약 연구에 사용하려 하고 있다. 양피지로 만든 고대 문서에는 박준호의 확신과 같이 주안의 비술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천년문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서현은 해독 의뢰를 수락하며 며칠의 시간을 얻는다. 한편 연하의 젊은 기자 강민우가 진시황의 불로초에 관한 기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서현과의 인터뷰를 요청한다. 강민우는 이서현의 오랜 조력자, 김금양의 손자로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던 이서현은 인터뷰에 응한다. 하지만 사무실로 걸어 들어오는 강민우의 모습에 이서현은 깜짝 놀란다. 그것은 바로 강민우가 그녀의 첫사랑과 너무나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미 300년도 더 지난 과거에 일어났던 이루지 못했던 단 한 번의 사랑을 떠올리며 이서현은 회상에 젖는다. 놀랍게도 340년 전 그녀가 채 30세가 안 되었을 무렵 만났던 첫사랑과 현재 그녀 앞에 앉아있는 강민우는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성품까지 똑같았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서현은 마치 300년 전의 첫사랑이 살아돌아 온 듯한 강민우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강민우가 떠난 후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혹시 이것은 윤회의 인연이 아닐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가져올 위험도 잘 알고 있었다. 300년 넘게 지켜온 비밀, 그리고 60년마다 찾아오는 천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유한한 삶을 가진 한 인간과의 감정적 교류를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천벌의 시련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 순간 나타난 첫사랑과 완벽하게 닮은 강민우.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도 공교롭다. 이서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무엇인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서현은 그녀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느낀다. 그리고 이 균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예감에 그녀의 한숨이 깊어진다. 이서현은 자운궁의 궁주에게 이 고대 문서의 존재를 알리고 궁주 최미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궁도들의 회합을 지시한다. 며칠 후 인왕산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저택에 있는 비밀회의실에서 자운궁의 궁도들이 모인다. 천년문의 한국 분파인 자운궁의 궁도들은 궁주 최미란을 포함하여 총 9명이다. 각기 흰색과 빨강과 파랑, 노란색 등 원색의 빛을 내는 계열의 옷을 입은 자운궁의 궁도들은 현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극미의 여인들이다. 원탁의 중앙에 앉아있는 자운궁주 최미라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외모를 갖고 있다. 그녀는 주안의 비술을 7단공까지 완성한 수련자의 상징인 짙은 보라색 비단 치파오를 입고 있다. 역시 주안의 비술을 5단계까지 완성한 이서현은 수련자의 상징인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다. 이서현은 글로벌 제약회사 이터널 라이프의 CEO인 박준호로부터 얻은 고대 문서의 내용을 자운궁주 최미란과 궁도들에게 보고한다. 고대 문서에는 완전하진 않지만 주안의 비술이 적혀 있고 주안의 비술을 익힌 천년문의 9개의 분파까지 묘사되어 있다. 자운궁주 최미란은 혹시 천년문이 세상에 드러나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고대 문서의 일부를 교묘하게 훼손하여 돌려주라고 명령한다. 그날 밤 이서현은 그녀에게 다가오는 서왕모의 6번째 천둥벌에 대비하기 위해 자운궁의 궁주인 최미란을 만나 조언을 듣는다. 최미란은 그녀에게는 사부이면서 친부모와 마찬가지인 존재다. 조선시대 명문세가에서 태어난 이서현은 채 10살도 안 되어 가문이 역적에 몰려 모두 차명되었고 최미란이 어린아이였던 그녀를 구사일생으로 살려낸 것이다.
주안의 비술은 총 9단공으로 이루어져 있고 9단공을 완성하면 서왕모가 내리는 천둥벌의 계약은 해지되고 등선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000년 이래 9단공을 이룬 여인은 없다. 아니 그 이전에 8단공을 이룬 여인도 유구한 천년문의 역사에서 단 한 명뿐이다. 그녀는 천년문의 역사에서 신화적인 존재지만 그녀 역시 1000년 전 서왕모의 9번째 천둥벌을 피하지 못하고 먼지로 부서졌다. 자운공주 최미라는 주안의 비술을 7단공까지 연성한 현존하는 가장 강한 3명의 여인 중 한 명이다. 이서연 역시 370년 전 주안의 비술을 이었고 벌써 5번의 천둥벌을 견뎌냈다. 이제 그녀에게 6번째 천둥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6번째 천둥벌을 통과하기 위해선 총 9단공으로 이루어진 주안의 비술을 최소 6단공까지 완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서연은 60년 전 5단공을 이루고 아직 6단공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서연은 자운궁에 며칠 머물며 주안의 비술을 수련하고 최미라는 이서연이 천둥벌에 대비하기 위한 주안의 비술을 수련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 과정에서 이서연은 최미란에게 강민우의 존재를 이야기한다. 최미란은 강민우는 틀림없이 300년 전 이서연이 사랑한 남자의 환생이며 때가 너무 공교롭다고 생각한다. 주안의 비술을 익힌 여성들은 숙명적으로 욕망이 강하다. 욕망이 강하지 않다면 이 기나긴 불사의 삶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그녀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이성을 만난다는 것은 이 무료하고 기나긴 삶에서 축복이다. 하지만 최미라는 무한한 삶은 축복이 아니고 어쩌면 저주일지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끊임없는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영생은 저주이며 그녀 역시 더 이상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해준다. 또 만약 궁주인 최미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서연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일주일 후 이서연은 박준호에게 훼손된 문서를 돌려주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는다. 그녀는 잘록한 허리를 감싸는 베이지색 미디 원피스를 입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사무실에 들어선다. 그녀는 볼륨감 있는 가슴과 엉덩이 라인을 은은하게 드러내며 자연스러운 포즈와 표정으로 박준호의 맞은편에 앉는다. 박준호의 시선이 그녀의 완벽한 실루엣을 따라 움직인다. 이서연의 방문을 받은 박준호는 기대했던 고대 문서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실망한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뭔가 비밀이 있는 듯한 아름답고 신비한 분위기에 이서연에 대한 욕망이 커져 있다. 그는 이서연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회사로 영입을 시도하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한다. 박준호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는 지난 일주일 사이 이미 이서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그녀의 신비로운 매력에 이끌려 시작한 조사였지만 조사 결과 점점 더 의문이 쌓여갔다. 그녀의 과거는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돌아서는 이서연의 팔을 잡아보지만 이서연의 번개 같은 손놀림에 오히려 바닥에 쓰러진다. 그는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그의 완력을 가벼운 손놀림으로 제압한 이서연을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다. 이서연이 우아한 걸음걸이로 사무실을 빠져나간 후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진다. 그는 욕망의 눈빛으로 다짐한다. 무슨 수를 쓰든 반드시 저 고결한 여인을 내 발 밑에 무릎 꿇게 만들 거라고. 강민우는 얼마 전 이서연을 만난 후부터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꾸기 시작한다. 꿈속에서 그는 조선시대 한 선비의 모습이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던 어느 날 주변 마을에서 알 수 없는 연쇄 실종 사건이 벌어진다. 사건을 쫓던 중 신비의 여인 이서연을 만나게 되고 둘은 함께 사건을 조사하다가 서로에게 강렬히 이끌리며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 나타난 것은 요염하고 관능적인 겉모습과는 달리 무시무시한 악의 존재, 피와 사륙을 갈구하는 마녀였다. 999명의 살아있는 인간의 얼굴 가죽을 벗겨 만든 살각가면을 쓴 마녀는 강민우와 이서연에게 달려든다. 살과 피가 난무하는 전투. 강민우는 온몸이 베어져 피투성이가 되었고 주안의 비술을 익힌 이서연도 역부족이었다. 마녀의 칼이 이서연의 심장을 꿰뚫을 것 같던 순간 강민우가 그녀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몸을 던진다. 강민우의 등을 꿰뚫은 칼날. 새빨간 선혈이 이서연의 얼굴을 적신다.
이서현의 절규가 메아리 쳤지만 강민우의 숨은 먹고 만다. 그의 짧았던 사랑은 이렇듯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소스라치는 비명을 지르며 강민우가 잠에서 깼다. 숨이 턱턱 막히고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이마에는 진땀이 비오듯 흘렀다. 악몽이라기엔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다. 꿈에서 깬 강민우는 이상한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마치 300년 전 그가 살았던 또 다른 인생을 엿본 느낌이었다. 그 강렬한 기시감의 중심에는 이서현이 있었다. 매일 밤 같은 꿈이 계속되며 불명확했던 모든 사건의 퍼즐이 맞춰졌다. 과거에 그는 분명 이서현과 연인이었다. 과거에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왜 그녀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는지 고스란히 느껴졌다. 현생에서 다시 만나 묘한 끌림을 느꼈던 것도 다 이유가 있던 것이다. 운명일까? 영원을 함께할 숙명의 환생을 통해 만난 걸까? 머리가 아찔해지는 가운데 이서현에 대한 마음은 더욱 간절해진다. 만약 꿈이 사실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생에서는 그녀를 지켜내리라 다짐한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지켜나가고 말 것이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강민우는 이서현과의 재회를 고대하기 시작한다.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